오늘의 주제는 그 흑암의 땅, 이방인의 땅 갈릴리입니다. 이 주제로 가끔 질문을 받아요. 왜 갈릴리가 흑암의 땅, 이방인의 땅이냐고.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주제를 나누려면 먼저 지리적 배경을 알아야 하고 또 도로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 그 땅 배분을 하잖아요. 그때 갈릴리 지역은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에게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4개 지파에 배분하다 보니 그 지역의 지명을 부르기가 애매해 거기 그 땅, 거시기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 뜻이 갈릴리입니다. 좀 다소 막연한 지역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도로가 3개가 있어요. 요단 동편을 지나는 왕의 대로, 그 다음에 중앙 산지를 관통하는 그 족장의 도로, 그 다음에 서쪽 해변에 있는 해변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경우는 그 왕의 대로를 이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는 족장의 도로입니다. 이 족장의 도로는 해발 한 800에서 1000m가 되므로 이방인들이 침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접근이 어려워요. 안전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해변길은 평야지대를 관통하기 때문에 제국들의 이동은 모두 이 해변길을 이용합니다. 또 이 해변길이 갈릴리를 관통하고, 갈릴리의 위치는 왜 갈릴리가 이방인의 땅, 흑암의 땅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은 이 국제도로가 관통함으로 전쟁 시 제국의 이동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의 세력들은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해변길을 통제하기를 원해요. 여기서 제국이라 하면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두를 포함합니다. 물론 애굽도 포함해요. 또 아람도 포함하고. 우리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제 이방의 갈릴리 흑암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해변길이 갈릴리를 관통한다는 얘기 이제 설명드렸고, 이 해변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 하이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주변에 제국들의 무역로요, 전쟁 도로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방의 갈릴리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겔릭 하코임인데 문자적으로는 그 여러 민족들의 갈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표현은 갈릴리 지역이 아수르의 침공 이후에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다양한 민족의 혈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바뀐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침략당하기 이전에 아수르가 점령지의 통치를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폈어요. 혼혈 정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주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은 여러 민족들의 침략과 유린으로, 가장 또 결정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 큰 침탈을 당하기 때문에 치욕과 고통의 땅으로 전락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된 무대가 되어서 또 영화롭게 될 것이 예언되고 또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 이 표현은 멸시받고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인 갈릴리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토 중 흑암의 땅, 즉 종교적, 정치적으로 가장 어두운 지역이 이제는 참빛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흑암이라는 말은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부재를 말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제국의 전쟁 시 통로였던 사망의 땅과 그늘이 드리운, 그러니까 죽음과 절대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 앉아 절망 속에 헤맸으나 자기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흑암 속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또 그들에게 빛을 비추지만, 여기서 빛은 그 신약시대 예수님의 출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흑암의 땅이요 이방인의 땅이었던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과거 혹독한 압제와 재난을 당했으나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또 거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영적 사회적 속박에서 또 해방되고 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스불론 납달리 지명을 강조하기보다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갈릴리 하갈릴리로 구분하는 게 더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 대륙과 문명 사이의 위치에 교량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인 그 애굽, 아프리카 쪽이죠.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지역, 저쪽 아수르, 바벨론, 그 메데 바사에 있는 그 아시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했어요. 또 교통이 집중되었고 나중에는 유럽, 그 헬라 쪽이죠. 로마, 뭐 십자군들이 들어온 또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람왕이 아람은 그 하사엘이 그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공격하잖아요. 그때 또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이 또 약화되었고, 그러니까는 아람의 그 하사엘이 그 블레셋을 정복하고 가드 성읍을 정복하면서 해변길을 또 장악해요. 또 해변길을 이용하려면 또 갈릴리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곳은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으로 또 황폐화되는 또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아수르 제국의 등장으로 인해서 또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뭐 그때 블레셋도 점령하고, 또 그때 물론 애굽이 목표였지만은 그때 상황에서는 남유다는 조공 관계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 결국 또 갈릴리 지역이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인해 이 갈릴리는 다른 지역보다 이방적 색채가 더 짙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그 BC 733년, 732년 그 아수르 군대 침략으로 이 근방은 완전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또 이런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요인들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은 또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또 멸시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흑암의 땅이요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또 무기토 전투, 우리 애굽과 남유다 요시아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때 물론 이제 남유다 요시아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패하고 또 길을 열어주고, 또 그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 또 참여하고 바벨론하고 또 싸우게 됐잖아요. 그때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때 아수르 대신 또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실상 국권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유다 멸망의 또 전조가 되는 겁니다. 이 전쟁 역시 갈릴리 지역은 또 전쟁 통로가 되었고 흑암의 땅 이방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갈릴리가 왜 흑암의 땅이요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